나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이 말이 삶의 시작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영, 올해 46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작은 고아원에서 태어나 자라 20살이 되기까지 그곳이 제 세상의 전부였죠. 유년 시절의 기억은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무채색의 벽, 그리고 익숙한 주방의 냄새뿐입니다. 고아원에서의 삶이란 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 없이도 잘 자라네 같은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선 오히려 마음을 긁는 말이었죠. 늘 같은 공간, 같은 식사, 같은 사람들 속에서 차곡차곡 나이를 먹다 보면 꿈이라는 건 아주 먼 세계의 얘기 같았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바퀴라는 세계가 실감난 건 19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보호 종료가 1년 남았다는 이유로 고아원에서는 자립을 준비하라며 직업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간병인 실습, 미용 기술 등을 배우러 다녔고 저 역시 선택의 여지 없이 주방 보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의 제 유일한 장점이자 미아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할머니와 각별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된장국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셨던 그분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작은 손에 국자 쥐어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서영아,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야. 내 손끝이 따뜻하면 밥도 따뜻해지는 거란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혀 그때부터 저는 자발적으로 주방 일을 돕기 시작했고 어느새 고아원 아이들 식사 대부분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었고 마침내 보호 종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아, 이제 진짜 세상에 나갈 시간이야. 원장 선생님은 늘 저를 조용히 챙겨주셨습니다. 자식처럼 대해주신 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게 따뜻한 눈빛을 준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제게 조심스레 물으셨죠. 혹시 나가서 어디로 갈지 정해놓은 거 있니? 아직은요, 숙식 제공되는 공장이나 식당 쪽으로 입사원서 내보고 있어요. 사실 마침 너한테 어울릴 만한 자리를 하나 소개받았단다. 예전에 우리 고아원에 꾸준히 기부하시던 서울의 부잣집이 있는데 거기 따님이 독립하셨다더구나. 혼자 사는 분이라. 가사 도우미를 찾는데 내가 가서 일해보는 건 어떠니? 서울, 그것도 강남의 고급 주택이라니. 저 같은 고아원 출신이 감히 발을 들여도 되는 곳인가 싶었죠. 하지만 달리 선택지도 없던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식이 가능하다면 저한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예요. 며칠 뒤 고아원에서 보내준 이력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잡혔고 저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낡은 캐리어 하나 끌고 올라갔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처음 도착한 서울역, 사람들의 치이고 지하철표를 사는 것조차 버거운 세상이었죠. 그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저택 대문 앞에 서 있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계단, 정갈하게 다듬어진 조경, 번듯한 외벽,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누군가가 나왔고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만난 사람이 훗날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할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윤, 당시 43이었고 한 기업의 창립자, 외동딸이자 독신 여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처음부터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딱 중립적인 태도로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오늘 면접 약속되어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 너구나. 얼굴이 야무지게 생겼네. 요리는 할 줄 아니? 네, 고아원에서 식사 준비를 도맡아서 했어요. 조미료 쓰지 않고 만드는 법도 익혔고요.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밖에서 사 먹는 걸 못해. 음식 잘한다니까 기대해도 되겠네. 그리고 그냥 나를 사모님이라 불러. 다들 그렇게 불러.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는 분에게 사모님이라니. 하지만 그건 제가 판단할 몫이 아니었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면접은 특별한 질문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짐을 챙겨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 댁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60평이 넘는 단독주택에 단 둘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사모님의 생활 방식이나 요구 사항도 신경 쓸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음식은 건강식 위주로 집안은 늘 먼지 한 톨 없이 정갈하게 유지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삶이 저에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점심 식사를 하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서영아, 넌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사실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막연히 여대생들이 부러웠거든요. 그럼 왜 안 갔어? 등록금도 없고 지금은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다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록금은 내가 낼게. 너는 일하면서 공부해. 저녁은 내가 외식하고 들어올 테니 그 시간에 강의 들으러 가. 그 말에 저는 도무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모님, 그건 너무 부담이에요. 전 그냥 여기서 일만 해도 괜찮아요. 부담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내 인생을 살도록 해. 내 집에서 일한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강의, 새벽엔 다시 식사 준비. 체력은 고단했지만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무언가 제 인생을 위해 달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한 남학생과 친해졌고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됐죠.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영아, 혹시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없어, 난 고아원에서 자랐거든. 그럼 지금은? 한 가정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다니고 있어. 그 말을 들은 그의 얼굴은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하겠다며 자신은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이 모두 의사이고 결혼은 집안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그의 말은 제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모님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낙담을 느끼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어두워. 그냥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넌 참 속 얘기를 잘 안 하는구나. 괜찮아.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해도 돼. 그녀의 말에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혼자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고 사모님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서영아, 세상에는 널 조건 없이 예쁘게 봐주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렇잖니?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모님을 어머니처럼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졸업을 앞두게 됐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졸업하고 나서도 내 밑에서 계속 일할 거니? 그럼요. 사모님 덕분에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는데 제가 떠난다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너는 이제 너무 커버렸어. 대학도 다니고 글솜씨도 좋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사람인데 계속 가정부로 머무는 건 너무 아깝지 않니?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사모님 곁을 떠나야 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동시에 저를 그렇게까지 인정해주는 그 말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사모님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사모님 댁에서 독립하여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보조 작가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사모님 댁의 김 기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 씨, 요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건강이요? 어떤 상태신데요? 며칠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도 거부하고 방에만 계세요. 아무것도 드시지도 않고요. 저는 한달음에 사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뵌 사모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했고 눈빛은 희미하게 흐려졌으며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사모님, 왜 이런 말씀도 없이 계셨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치료는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항암 치료도 별 효과 없을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집에서 보내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사모님 돌볼게요. 밥도 해드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넌 너 인생 살아야지. 나 때문에 내 직장까지 포기하면 어떡해. 사모님이 제 인생 만들어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날 이후 저는 방송국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모님 댁에 들어가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단을 짜고 꼭꼭 시간을 지켜 약을 챙기고 날마다 산책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넌 왜 이렇게 잘하니? 넌 진짜 내 딸 같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말없이 사모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그렇게 오랜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5년 만에 사모님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사모님은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는 다시 집에서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했기에 사모님 곁을 지키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일상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사모님은 건강을 유지하며 산책을 즐기셨고 저는 틈틈이 글을 쓰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식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만 대접해줘. 그거면 돼. 그 말은 평소답지 않게 진지했고 저는 괜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났고 사모님의 건강은 다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셨지만 고령에 따른 합병증까지 겹쳐 결국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사모님은 마지막 며칠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길 원하셨고 저는 그녀 곁에서 밤낮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모님의 장례를 조용히 치른 후 저는 집에 남아 사모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 앞엔 중후한 정장에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박지윤 씨 댁이 맞습니까? 그 순간 사모님이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남자가 찾아올 거라던 말. 네, 맞습니다. 저는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이 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서 있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라니와 함께했던 흔적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는 박성민 씨, 사모님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열렬히 사랑했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집안 반대로 결국 헤어졌다는 그 이야기. 그는 아직도 사모님을 라니라고 부르고 있었죠.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모시고 그가 잠시 조용히 머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그는 어느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라니야, 내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그의 슬픔은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절절했고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좋아하던 반찬들로 장을 차려드렸고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이건 라니의 글씨 맞네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를 그리워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연락을 해왔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 댁을 다녀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에 따르면 아버지는 사모님을 다시 만난 후 그리움과 상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박지윤 씨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와도 오래전에 별거하셨고 말년에 와서는 그분만을 이야기하며 사셨어요. 그 아들은 조심스레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두 분을 같은 자리 나란히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바다가 내려다 보인 양지바른 언덕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다린 사랑, 결국 생의 마지막에야 서로의 곁에 안식하게 된 것이죠. 전 사모님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돌아와 며칠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첫 만남의 떨림,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울던 밤, 기다림으로 늙어가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 대한 간절함까지 그 속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조용했던 사모님이 왜 그렇게 강단 있고 외로웠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글을 쓰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두 분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두 분, 그곳에선 아무 방해도 없이 마음껏 사랑하시며 지내세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이시길 바랍니다. 이서영 씨의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과연 무엇으로 완성되는 걸까요? 혈연도 조건도 아닌 진심 하나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간 두 여성. 그들은 서로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한 사람의 진심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평생 품고 살았던 기다림, 그것은 세월을 넘어 마침내 닿았습니다. 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이룰 수 있었던 사랑,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를 믿게 됩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결국 그 마음이 닿아야 할 곳에 도착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